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의 이해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의무보험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종합보험, 임의보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먼저 보시면요.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서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피보험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죠. 자, 타인의 손해배상은 두 개로 나누어서 신체 손해는 대인배상인데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지만 대인배상 2, 그래서 1을 초과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로 보상을 하게 될 거고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대물배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의 손해는 자기 차량 사고, 그래서 담보를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종합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고요. 종합보험의 특징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지문 중심으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가입자나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것인데 시험 문제에는 어떤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냐면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보험회사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됐든 가입자가 됐든 임의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밑에 보면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 1의 초과 손해분을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면 먼저 대인배상 1으로 보상을 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인배상 2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반의사불벌,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가입 특례를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종합보험 가입하면 무조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세 가지는 예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망사고, 두 번째, 사고 후 도주, 뺑소니가 있었고 세 번째,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자, 세 번째, 자동보건제도 매 사고 시에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계속 보상되니까 한도가 복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기 차량의 전손 사고인 경우, 그래서 차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손 사고로 보상 금액이 가입 금액을 초과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전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것들이 가입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냥 그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없어지죠. 그러면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어떤 지문이 많이 나오냐면 전액 보상이 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은 자동 복원된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자동 복원이 원칙이지만 전손 사고인 경우에는 소멸되어서 종료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가입 대상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 대상은 개인용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별하는데 법정 정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에 우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고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운행을 통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라든지 요금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업무용 자동차라고 하고요. 영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 중에서도 우리가 용달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하죠. 이런 것들이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피보험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의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명피보험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써있는, 그러니까 기명이니까 써있는 피보험자를 의미하고요. 친족피보험자가 있어요.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하고 승낙피보험자가 있어요. 요거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중인 자, 이걸 우리가 승낙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기명 피보험자의 그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승낙 피보험자다.
이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문들 유념해서 보시고 다음에 우리 사용 피보험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김영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니까 운행 자체는 피보험자가 하더라도 그 사용자도 역시 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개념이고 운전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요거를 운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주차장업이라든지 급유업, 우리가 주유소 같은 걸 의미하죠. 이 종사자가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낙 피보험자로 본다? 이건 틀린 거죠. 예, 비록 승낙을 얻어서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자동차 취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지문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한번 볼게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끝에가 상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보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을 내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그럼 그 친구 차의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차 자체가 무보험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행 중에 운전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무보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줄 때 보상 자체는 상해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인 원투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체결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자기 차량 손해는 빠져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대인 원투, 자기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차량 손해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필수적인 담보 종목은 아니다.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가족 한정 특약인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운전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 가입할 수 없다거나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지문들은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한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각각 2억 원까지 보상한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2억 원 한도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보상한다. 약관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건 그 약관에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써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보상하느냐라고 하는 보상 한도는 가입 금액 한도다라고 기억하시고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유심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제가 아까 무보험차를 두 번째 예를 들 때 제가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무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특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자 중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그 특약을 적용받게 되고요. 눈여겨보실 거는 뭐는 없어요? 영업용은 없지요. 영업용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업무용인 경우에는 김영 피보험자 개인인 경승합, 3종 승합, 경화물, 4종 화물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를 피보험자로 보고 다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그러면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여야 돼요. 그래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은 어떤 것이냐면 승용자동차, 승합 또는 3종 승합, 경화물 또는 4종 화물 이것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가끔 가다가 우리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 차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은 2종 승합 자동차인데요. 지금 3종 승합, 4종 화물에서 작은 거 우리 승용차와 준하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동일한 자동차로 보는 것이고요. 2종 승합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문도 잘 챙겨봐 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기타 자동차 보험에서 아까 우리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이 있었죠. 우리 뭐 주차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유소를 하신다든지 차량 수리를 하신다든지 뭐 정비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탁송업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어서 운반하시는 분들, 판매업자, 검사 대행업자, 정비업자, 이런 분들이 주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임의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보험이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보험. 운전면허 노란색 차 있죠?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것도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교습용 자동차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한 사고당 2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 인사사고까지 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이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하고 밑에 있는 농기계보험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이륜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은 똑같이 1년이고요. 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해요. 뭐에 따라 차등할까요? 이륜자동차보험도 조그만 스쿠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오토바이까지 있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용 용도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유상운송 면책 규정이 없고요. 자, 유상운송이라는 건 우리가 영업용이 아니고 개인용이나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돈을 받고 만약에 운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운송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그거는 면책이거든요. 근데 이륜 자동차 보험에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자차 담보 중에 도난손해는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도난손해를 보상한다 그랬죠. 근데 이륜 자동차 보험은 도난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륜차에는 도난담보가 없다라는 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 없고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농기계는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만에 하나 내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임의로 가입하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인배상 1, 2 이런 걸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는 지문이라는 거. 농기계 관련된 보험에서는 이런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는, 이걸 이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통상적으로는 10인 이하, 10인 이하의 탑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차를 승용차라고 하고요. 11인 이상은 우리가 승합 자동차라고 하고요. 화물 같은 것들을 실을 수 있는 차를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를 특수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2개인 것은 이륜 자동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분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계 중에서 자동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로 스스로 움직여서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타이어식인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덤프 트럭이 있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미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길거리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동차고요.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는요, 공사하는 데 가보시면 레미콘에서 이제 콘크리트 막 섞으면 그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어요. 이게 큰 트럭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럭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동차로 보겠다는 거고,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 포장할 때 보면 아스팔트 막 떨어뜨리는 트럭이 있어요. 이것도 트럭 형태고, 타이어식 기중기, 그래서 들어올리는 기중기가 타이어식이면 이것도 길거리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식 굴삭기, 우리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퀴가 달려있으면 길거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트럭 지게차, 도로 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이렇게 9가지가 구종 건설기계예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건설기계 중에 타이어식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어식들은 덩치가 너무 크거나 해서 길거리를 원활하게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나머지는 무한 궤도식이에요. 우리 탱크 바퀴처럼 생긴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길거리를 못 다녀요. 이거는 트럭에 올려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차로 보지 않지만 요 9가지는 스스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간주하고,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덤프 트럭인데요. 이 덤프 트럭은 얼핏 보면 화물 자동차이기 때문에 화물차에 포함될 것 같고 몇 톤인가 이거에 따라서 적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덤프 트럭은 화물차로 보지 않아요. 얘는 뭐예요? 구종 건설기계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보기 어려운 것은 덤프트럭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니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구종 건설기계다. 이걸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밑에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군용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자동차 부분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을 자가용이라고 하고요. 관공서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승합 자동차는 승차 정원으로 구분합니다. 몇 명이 타느냐. 그래서 제일 큰 거를 1종, 그 다음에 2종, 3종, 경승합 이렇게 구분해요. 승합 자동차는 일단 10명 이상이 타면 승합이에요. 그래서 10명 이하로 타는 조그만 승합차를 우리가 경승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1명에서 16명까지를 3종, 그 다음에 17명에서 25명까지를 2종, 그리고 25명 이상이면 우리가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1종 해서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승차 정원으로 기준으로 한다. 구분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요 관련돼서는 유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승합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이 타면 몇 종 승합차다.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은 경승합과 승차 인원이 3종은 동일하다. 아니에요. 10명 이하냐 11명에서 16명이냐 다르고요.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승차 정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맞고요. 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승차 정원하고 배기량.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중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이렇게 나누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A, B로 나누어서 6인 이하, 그러니까 승용차는 다 6명 이하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 자동차 생각하시면 운전자가 있고 옆에 보조석이 있고 뒤에 보통 3명 타니까 5명 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6명 이하가 탑승을 하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다. 이러면 소형 A로 구분하고요. 1000cc에서 1600cc 이하다. 소형 B로 구분하고요. 1600cc에서 2000cc 이하다. 중형으로 구분하고요. 2000cc가 넘어가면 대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다인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다인승은 몇 명 이상 타는 거겠어요? 6명을 넘어서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7명 이상이 타는 차를 우리가 다인승으로 구분하는데, 다인승 1종이다. 그러면 7명에서 10명 정도가 타는데 전방 조종 자동차다. 이 전방 조종 자동차는 글자 그대로 앞에서 조종하는 자동차예요. 이건 의미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자동차 전체의 길이에서 핸들과 맨 앞의 길이가 4분의 1 이내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본네트라고도 표현하는 앞쪽에 길이들이 막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길이가 전체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안쪽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봉고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앞에 짤뚝하게 생겨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해요. 요게 다인승 1종이고요. 다인승 2종 같은 경우는 9인승 미만, 그래서 7명에서 8명 정도 타는 요게 다인승 2종. 이건 주로 어떤 형태예요? SUV 형태겠죠. SUV인데 3열 시트가 있어서 뭐 7인승도 있고 이렇게 뭐 8인승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방 조종 자동차와 구별해서 우리가 다인승 2종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9인승 이상 같은 경우는 9인에서 10인 정도가 타는 그런 승용차가 있을 수 있고, 전방 조종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요걸로 별도로 저희가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관련돼서 지문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6인승 이하만 승용차로 구분한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요? 다인승 승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기 자동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 기준에 따라서 승용 자동차를 구별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별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전기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분한다.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챙겨두시고. 자, 마지막에 화물 자동차는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적재량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종은 5톤 초과, 그 다음에 2종은 2.5톤에서 5톤, 3종은 1톤에서 2.5톤, 4종은 1톤 이하의 트럭. 그래서 적재량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 이하 경화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일정 규격 이하이면 이건 우리가 경화물로 봅니다. 화물차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화물차는 배기량으로 구분한다. 이런 이제 지문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현금 수송차도 화물차이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금 수송차는 일반적으로 화물차처럼 생겼어요. 냉동차처럼 생겼죠. 그래서 뒤에 이제 금고시설이 돼 있는 이런 차량인데 이거는 모양은 화물차이고 용도도 현금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화물차에 가깝지만 특별한 용도잖아요. 현금 이외에는 다른 걸 화물로 나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수송차와 같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수송차는 화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는 우리가 배기량 cc로 구별하죠. 소형 A는 50cc 이하, 소형 B는 50에서 100cc, 중형은 100에서 250cc, 250cc가 초과되면 대형으로 구별합니다. 다음에 특정 용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특정 용도하고 특수 작업용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정 용도 자동차는 차 모양은 승용차일 수도 있고 화물차일 수도 있고 승합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용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한 것이고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모양 자체가 그 특수 작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특정 용도 자동차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동 진료차가 있고요. 이동 도서관, 체열차, 방송 중계차, 혈액 수송차, 현금 수송차, 아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방역차, 소독차, 이동 판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뇨 자동차, 우리 분뇨를 처리하는 자동차고요. 살수 자동차, 청소차, 냉동차, 요거는 화물 자동차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특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린 게 뭐냐면 위에 거는 특정 용도 자동차지만 요 밑에 있는 거는 화물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서 다음 중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위에 뭐 이동도서관, 체열차, 현금수송차, 그 다음에 뭐 냉동 자동차 이러면 우리가 냉동 자동차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분뇨 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냉동 자동차 요거는 화물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살수 자동차예요. 그래서 물 뿌리는 자동차 있죠. 살수 자동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이다. 또는 특정 용도 자동차이다. 틀린 거예요. 살수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군안형 자동차라든지 특수 작업형 자동차. 그래서 우리 레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작업용 자동차가 되겠고요. 의무 가입 건설기계는 구종 건설기계. 주로 타이어식이고 여러분이 눈여겨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었죠?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 건설기계는 구종 건설기계와 비유해서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예요.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도 있고요. 타이어식 건설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타이어식 건설기계 중에서 구종 건설기계는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종 건설기계 중에는 무한 궤도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농기계는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나머지 기타
이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자동차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문들이 많이 이용돼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첫째, 소방차 같은 경우는요. 10인 이하는 승용차 또는 G편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이렇게 구별합니다. 소방차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 지휘차 같은 경우는 SUV일 수도 있고 승용차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방차이지만 우리가 승용 또는 그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어쨌든 승용차로 구별하니까 승용차로 구별하고 있고요. 만약에 11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차다. 그러면 원래 구분 자체가 승합차니까 이거는 승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승합 및 G평 포함해서 우리가 승합차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소방을 하기 위한,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들이죠. 그래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특정 용도가 아니면 그냥 승용차에 해당되는 거는 승용차인 거예요. 그래서 10인 이하의 승용차 또는 G차는 그냥 승용차인 거고 원래 승합차였던 거는 그냥 승합차인 거예요. 11인 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G평이든 승합이든 승합차로 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 용도 자동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소방차는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이다. 이 지문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승용차도 있고요. 승합차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조 장치를 변경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 그러면 자동차 구분할 때 변경 후 기준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변경 전 기준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당연히 임의로 변경한 것이니까 변경 전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등록 시의 승차 정원이나 적재 정량으로 구분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변경 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후가 아니고 변경 전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억해 두시고 전방 조동 자동차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과 핸들 중심점까지의 길이가 전체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하인 그러니까 앞쪽이 좀 짧은 이런 자동차를 전방 조동 자동차라고 하고요. 요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흡입 세정차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먼지 빨아들이는 차 있죠. 이게 이제 흡입 세정차고요. 유니목이라는 것은 원래 자동차에 여러 가지 유압이나 이런 것들 공합 같은 것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로 쓰는 차를 통칭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벤츠에서 만든 차고요. 그 차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명사로 유니목이라고 하는데 청소차 중에 유니목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는데 청소하는 걸 이렇게 쓰레기통 넣으면 알아서 막 들어가는 차 있죠. 또는 높게 돼 있는 차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위에 쌓아서 가는 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상 유니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트럭보다는 좀 다르게 생긴 청소차 이걸 여러분이 유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고요. 진공 노면 청소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청소차로 보고요. 청소차는 뭘로 구분하죠? 화물차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승용 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차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 중에 SUV인데 뒤에 조금 잘라서 화물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는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있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4종 배형 또는 소형 이렇게 구분하고요. 냉당 탑차, 냉동 탑차, 보냉 탑차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어쨌든 소방차에 대한 구분이랄지 그 다음에 장치를 변경했을 때 변경 전 최초 등록 기준으로 한다든지 전방 조동 자동차가 4분의 1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차의 종류 청소차는 화물차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한번 구별해 볼게요. 첫 번째, 대형 승합 자동차,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승차 정원이 26인 이상인. 그래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중소형 승합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는 승차 정원이 7인에서 25인.
우리 흔히 뭐 마을버스, 학원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학원버스 같은 경우는 운임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영업용으로 구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이런 걸로 활용되는 것이고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가 별도로 있고요. 승용차는 택시가 있죠. 그래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택시, 도서지역 같은 데 가면 SUV로 택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6인 이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인 이하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로 구별하고 있고요. 화물자동차는 비사업용 구분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적재량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1종, 2종, 3종, 4종 구분하겠죠. 다음에 우리 장의차는 이제 장례식에 그 어떤 운구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26인 이상, 중소형 25인 이하로 구별하고 있고 특정 용도 자동차,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만약에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그냥 그대로 분류하고요. 대여 자동차는 우리 흔히 렌터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승합 11인승부터 25인승까지 다인승 승용, 그 다음에 6인 이하의 승용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 의무 가입 건설기계는 구종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건설기계는 구종을 제외한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보다는 비사업용 자동차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량 번호인데요. 차량 번호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시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판은 대형, 보통,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이렇게 돼 있고 대형은 6m 이상 버스, 4톤 이상의 화물, 그 다음에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를 대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차종하고 용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호판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차종이 만약에 승용차다. 그러면 앞에 지금은 세 자릿수로 바뀌었지만 두 자릿수가 01부터 69까지를 사용하고요. 승합은 70에서 79, 화물은 80에서 97, 특수자동차는 98에서 99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용이다. 일반인 경우에는 바, 사, 아, 자, 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 허, 호를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외교용은 외교 간의 직급에 따라 외교, 영사, 준회, 준영, 국기, 협정, 대표 이런 거를 번호판에 표시하고 있고요. 차량 번호는 차종이 맨 앞에 오고요. 그래서 승용인지 승합인지 화물인지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순차 번호로 1, 2, 3, 4. 그러니까 우리가 01 마에 5345다. 그럼 그 01은 차종이 승용차란 얘기고요. 마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 없으니까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5347 이거는 순차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요거는 변경도 자주 되고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복잡한 그 공식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제일 먼저 기본 보험료라는 게 딱 정해지는데요. 이 기본 보험료는 차량 종류가 뭔지, 배기량이 얼마인지, 용도가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 그리고 가입 금액이 각각의 담보별로 한도를 얼마로 정할 건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이런 기본 정보들을 딱 넣으면요. 보험료가 딱 계산이 돼요. 이게 뭐냐면 기본 보험료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기본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할 보험료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기본 보험료는 이런 기본 정보에 따라서 딱 계산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보험료는 맨 마지막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보험료는 계약할 때 지불하는 보험료는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기본 보험료가 딱 정해지면 뒤에 특약 요율이라는 거를 반영해요. 특약 요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 한정 특약이에요. 그래서 몇 살까지 운전을 할 건지 제일 비싼 거는 연령에 신경 쓰지 말고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거 전 연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올라가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전을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사고 확률도 적어지는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손해도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젊으면 젊을수록 더 비싼 요율로 할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이 있어요. 역시 제일 비싼 건 아무나 운전, 누구나 운전이에요. 그럼 누구나 막 운전하는 차하고
우리 가족만 운전하는 차하고 부부만 운전하는 차하고 나만 운전하는 차는 사고 발생 확률도 다르고 손해 크기도 다르죠. 역시 운전하는 사람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험료는 싸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령을 얼마까지 타는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구까지 운전하는 걸로 할 건지 요 특약을 확정을 하면 그 특약에 관련된 요율들이 반영이 돼서 기본보험료에 곱해져서 다시 보험금이 계산이 되죠. 보험료가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뭘 넣냐면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걸 더해줘요. 가입자 특성 요율은 보험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운전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요. 법규 위반 경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안전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 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특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구조가 다른 거. 예를 들면 스포츠카다. 그러면 스포츠카 특별 요율을 붙여야 돼요. 그건 왜 붙이는 거예요? 스포츠카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카는 사고 날 확률은 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요율을 적용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달려있다. 그러면 더 싸게 적용할 수 있고, 블랙박스가 있다. 싸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구조에 따라서 할증이나 할인하는 요율, 이것이 이제 특별 요율이고요. 두 번째, 운행 실태가 다른 경우. 그래서 똑같은 승합차인데 내가 이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학원버스로 와서 학생을 수송하는 것과 이거는 운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행 실태에 따라서 별도의 요율을 더 붙이거나 덜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우리가 줄여서 할인 할증이라고 하는데,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서 사고가 많으면 그만큼 앞으로도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증을 하고요. 사고가 없으면 할인을 해서 할인 할증 요율을 별도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사고 건수별로 특성 요율을 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냐, 이거에 따라서 더하거나 할인하거나. 그래서 기본보험료에다가 특약 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 요율, 할인 할증률, 사고 건수별 특별 요율, 이런 것들을 다 곱해준 것이 실제로 계약 때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는요, 요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가장 쉬운 문제로는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산정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특약요율, 2번 우량할증률, 3번 사고 건수별 특별요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장기요율이라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장기요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요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특약요율하고 특별요율,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특약요율과 특별요율, 이 두 가지를 정의를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구조나 운행 실태가 다른 경우 특약요율을 적용한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특약요율과 특별요율 구별하시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가입자 특성 요율을 설명할 때 가입 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인데 여기에 사고 발생 경력에 따라서 가입자 특성 요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또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특히나 가입 기간과 사고 발생 경력에 따라 적용한다. 틀린 거예요. 사고 발생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할인 할증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특성 요율은 가입 기간과 법규 위반, 사고는 우량 할인, 불량 할증, 할인 할증 요율이다. 요거 여러분이 구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자 특성 요율에서 먼저 가입 경력 요율 한번 볼게요. 보험 가입의 경과 기간을 적용하고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보험 기간이 중복이 된 경우에는 하나의 기간으로 적용을 하고요. 자,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다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거나, 외국에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 가입 경력 요율에서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게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직이나 외국에서 보험 가입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율 적용은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교통법규 위반 경력인데요. 보험 가입 경과기간을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기명 피보험자, 대상 차종은 개인 소유 자동차예요. 그래서 법인 소유 자동차에는 보통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요. 요율 적용 방법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사고에 따른 할인 할증 요율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할인 할증은 단체 할인 할증이 있고요. 개별 할인 할증이 있어요. 단체 할인 할증은 영업용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단위로 평가를 하고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단체 할인 할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업무용 같은 경우는 전 차량 일괄 계약 자동담보 특약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이런 개념이고, 평균 유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 할인 할증을 적용받을 수 있고, 평가 대상 기간은 0년 기준으로 3년이에요. 0년이라는 건 달력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년, 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0년 기준 1년 틀린 거예요. 3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험료 적용 기간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 말일에 익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익년 3월 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그 계약을 보험료 적용 기간으로 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바꿔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당해 가입기간이 평가 대상 기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개별 할인 할증인데요. 개별 할인 할증은 종목별 구분 없이, 예를 들면 대인 따로 대물 따로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증권별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고 점수와 상관없이, 아니죠. 사고 점수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 담보 종목별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아니에요. 얘는 종목 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대상 기간은 전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적용 기간을 개별 할인 할증 적용 기간으로 본다거나, 반대로 밑에 있는 평가 대상 기간을 올려서 보험료 적용 기간으로 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얘는 보험료 적용 기간이니까 평가한 걸 가지고 다음 해 적용한다는 것이고, 얘는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 계약부터 전 계약까지 과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개별 할인 할증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등급을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Z라는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가입했냐에 따라 사고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쭉 정해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 프로텍티브 등급이 있어요. 장기 무사고이신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밑에 보면 업무용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동일 조건으로 판단한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계약이 연결이 됐는지 동일한 조건인지를 볼 때 개인용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같냐 다르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요. 업무용하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가 동일하냐 이걸로 판단하는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업무용 중에서 관용이에요. 관용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피보험 자동차가 동일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로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별 점수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따라서 사고 점수를 부여하고 그거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결정이 되는데, 대인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는 건당 4점, 그 다음에 부상 사고 중에서 1급은 거의 사망에 준하기 때문에 건당 4점이고요. 2급에서 7급은 3점, 8급에서 12급은 2점, 13에서 14급은 1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대인 사고인 경우에는 건당 무조건 몇 점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특히나 제일 높은 게 지금 건당 4점. 사망사고는 건당 4점이기 때문에 요 4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건당 1점짜리, 건당 1점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상 같은 경우는 13, 14등급인 경우에 건당 1점이고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자손 손해인 거예요.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당 1점이고요. 그 다음에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할증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을 초과했느냐, 기준 금액 이하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점이고요. 이하인 경우에는 건당 0.5점을 적용합니다. 다 외우실 수 없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4점, 그 다음에 1점짜리 사고들은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급별 구분을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 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동일하게 건당 적용 안 하죠. 아까 1급부터 14급까지 각각 점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물적사고, 대물배상하고 자기 차량 손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차도 고쳐야 되는 게 동시에 발생되면 이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 등급을 구별해요? 건당으로 해요? 건당으로 하죠. 무조건 건당 1점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밑에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우리 사고에 따른 할인 할증 요율 중에 점수, 사고 내용별 점수에 따른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자, 대인 사고는 건당 1점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사망사고 4점부터 1점까지 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고요. 두 번째, 물적사고는 건당 1점이다. 틀렸죠. 물적사고도 기준 금액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건당 1점이지만 기준 가격 이하이면은 저희가 건당 0.5점 적용하죠. 틀렸고, 자손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는 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당 1점이었죠. 여러분이 요거 체크해 두시고, 계산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은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거죠. 대물 손해액은 120만 원, 자차 손해액은 80만 원일 때 사고 내용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얘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물하고 자차가 같이 발생했다. 어떻게 계산할래? 이런 거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합산하죠. 그러니까 120만 원하고 80만 원을 합산하면 사고 금액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할증 기준 금액 초과냐 이하냐죠. 근데 할증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니까 얘는 이하네요. 그러니까 몇 점 적용하면 돼요? 건당 0.5점. 그러면 정답은 0.5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물과 자차를 합산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증 기준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몇 점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특별할증 볼게요. 글자 그대로 특별할증이에요. 특별할증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할증하겠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하는데, 이 특별할증에서 이륜 자동차 보험은 제외한다. 기억하시고요. 이 특별할증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다음 중 특별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지문이 한도 없이 자유롭게 특별할증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최고 할증률 한도를 정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고요. 각 회사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사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룹 A, E 나눠보시면 위장사고를 야기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거나 피보험자 변경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를 할인 할증하고요.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비운행 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때는 8.7%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중 특별할증 한도가 다른 하나는 하면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8.7%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비운행요일 사고는 무조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운행요일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는 적용해요. 그런데 비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적용한다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분할 납입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자,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 이거는 뭐 장기 손해보험하고 똑같고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 해서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래서 보상은 하되 미경과 보험료, 내지 않은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납입 최고 기간 종료일에 24시부터 계약은 해지가 되고요. 그럼 그 이후로는 사고가 나면 보상 안 해주는 거고요.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부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0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까 저희가 앞서서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지되고 부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걸로 보죠.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30일인데 이거를 1년 이내에 부활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으니까 30일이라는 기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일시 납입자와 분할 납입자 간의 보험료는 차등 적용, 당연히 차등 적용하겠죠. 한꺼번에 내시는 분을 조금 더 할인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인배상 1, 대물배상 단기 계약은 분납 금지죠. 대인배상 1하고 대물배상 의무보험 2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의무보험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단기 계약도 당연히 분납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영업용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 대물배상도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원칙은 안 되지만 영업용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 특약 요율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게 있었죠. 가족 운전자의 가족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직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본인의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본인의 부모, 장인, 장모까지 요 직계만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보험자의 부모, 계부모,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요거까지가 우리 직계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제외되는 사람은 형제 아니고요.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요거는 가족이지만 가족 한정 운전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형제, 자매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며느리하고 사위는 우리가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며느리와 사위는 포함이 되고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은요. 만 21세, 23세, 26세부터 쭉 해서 43세까지 각각의 나이를 한정해서 운전하는 특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연령 미만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거는 지금 연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되고요. 그 연령은 사고 당시 만 연령이에요. 이때는 계약 체결이 아니고 사고 당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기타 돈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운송 특약이 있고요. 보험료 자동이체 특약, 보험료 자동갱신 특약, 전 차량 계약에 대해서 일괄 자동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이건 아예 가족 한정보다 더 줄여서 1인 한정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특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의 범위, 그 다음에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에서 어겼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자동차 보험 마지막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